자, 최유한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자, 예, 일단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요. 지금 상황은 예상한 대로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 그러니까 25일 그러니까 이제 24일 날 그 구조조정 완결을 했는데 예. 한 달 전 8월 25일에 금융위원회가 명단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예. 가상자산 거래업자 신고 준비 상황별 사업자 명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영업하고 있는 소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어떤 데가 살아남고 어떤 데가 문 닫을 것 같다는 예상했던 거예요. 예. 그때 암호화폐 거래소 63곳 중 24곳이 폐업이나 중단 영업 중에 유력하다. 이미 명단이 나왔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가 되려면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되려면은, 첫 번째, ISMS, 개인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 심사를 받아야 돼요. 음. 이게 통과가 돼야 되고, 두 번째, 특금법에 따르면 이제, 예, 시중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도 받아야 돼요. 이거 두 가지가 필수 요건인데, 예. 이 ISMS 개인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 심사조차 받지 못한 곳이 속출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음. 예. 이거 못하면 문 닫아야 되는데 특히 뭐 시중은행이 실명 확인 계좌 발급을 받지 못하도록 거래소로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 대신 원화 거래는 못해요. 음. 실명 계좌 발급받지 그러니까 그냥 못하더라도 코인만 사고 팔 수 있는 거지 그것을 예, 돈을 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죠. 예, 예, 비트코인으로 예. 다른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 원화, 한국 돈으로 그 돈을 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소 모두 63곳인데, 이 중 은행 실명 계좌를 발급받았던 것이 방금 말씀하신 빅포, 네 군데의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만 모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쳤고요. 예. 결국 그래서 최소 37곳이 무더기 폐업하고 나머지 24곳이 코인 간 거래만 중개하는 코인마켓을 운영하게 된 거죠. 음. 지금 이제 각 거래소는 그래서 대략 뭐 생각할 때 크게 세 가지 경로를 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좀 많이 복잡한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 경로를 가게 된다면 하나하나 좀 이렇게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가장 먼저 이 첫 번째 경로는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되는 그런 거래소인가요? 예, 빅4 거래소입니다. 예. 신고서 제출 완료해서 뭐 이번 아마 올 말에는 정리가 될 그러니까 네 개의 거래소요. 예, 예.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우리나라 내부에서 원화로 가상자산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 예.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이 특금법이 이 가상자산 시장에 과점을 조장한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음. 당연하죠. 이 네 군만 다 그렇죠, 사고 그렇죠. 팔면은 예. 그런 그럴 얘기가 수밖에 나올 없는 수도 거죠. 있죠. 예. 예. 업비트라든지 코인원이라든지 코빗이라든지 모두 다 입장 그러니까 그 자격 요건을 갖춰서 가상자산 또는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접수를 다 끝냈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네 군데에 대해서 이야기는 연말까지 계속 사업자 신고 수리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사업자 신고의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첫 번째 경로는 4대 거래소가 무난히 접수가 수리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어. 예, 첫 번째 경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뭐 이렇게 신고를 마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4대 거래소는 다른 그 중소형 거래소보다는 좀 안전하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좀 낫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게 그 네 개의 거래소가 굉장히 좀 치열하게 경쟁이 벌써 벌어졌습니다. 예. 가장 큰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같은 경우는 벌써 오프라인에 그 뭐 이렇게 센터를 열어서 오프라인도 열었어요?
예, 예, 다시 그래요? 강남에다가 열었어요. 그래서 음. 본격적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하겠다, 뭐 이렇게 선언까지 했고, 예. 뭐 가장 이제 알트코인을 적게 상장시켰던 곳도 코빅 같은 경우도 코인수 늘리기 막 하고 있고, 예예. 이 4대 거래소 간에 굉장히 크게 이렇게 한판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는데, 네. 이번에 은행 실명 계좌 발급 확인서 받아서 신고서 접수했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거든요. 음. 왜냐하면은 무기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뭐 회사의 뭐랄까 인턴이라든지 예. 예? 그 정규직이 아닌 제 비정규직처럼 계속 재계약서 갱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고, 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경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경로는 그 4대 거래소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두 번째 경로는 어떤 그 거래소들입니까? 그러니까 원화 마켓 포기하고 비트코인 마켓으로만 버티는 중소형 거래소요. 어. 여기는 이제 뭐 일종의 뭐 지방은행에서 실명 개설해줄 것이다라든지 음. 뭐 우리은행에서 해줄 것이다,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이 돌았었거든요. 예예. 그런데 결국은 그런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곳이 단 한 군데도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이곳에서 다 손 빼고 그럼 어떻게 갈 거냐? 그러면 우리는 비트코인 판매로 버틴다. 뭐 생존을 모색한다라고 하지만 예. 일단 버티는 거예요. 왜 여기 버티냐면, 문을 안 닫냐면은 예. 혹시나 모를 향후에 2차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있을지 모를, 그럴 예, 수도 있죠. 그때까지 버티는 거죠. 예. 그때까지. 예예. 그러면은 여기는 일단은 여러 가지 그 4대 가상자산 거래소보다 불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예예. 비트코인 판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그 이용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유리하게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여러 가지 음. 좋게 해줄 거란 말이죠. 예예. 일단은 부활하기 위해서 버티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결코 미래가 낙관적이지 않은 것이, 예.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원화로 돈을 뺄 수 없으면 거기 왜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예. 또 달리 생각해서 야, 이때 비트코인 늘리는 것이 좋은 거지 음. 라고 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예, 여러 가지 이 고민되는 부분, 가장 큰 고민이 여기 있는 거죠. 어. 자, 첫째 경로는 4대 거래소, 또 둘째 경로는 ISMS 인증만 받은 곳.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이 ISMS 인증을 못한 그런 네, 거래소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경로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는 음. 문 닫는 곳입니다. 그래요. 예, 예. 폐업을 사실 이렇게 못하게 되면은 9월 17일까지 폐업 사실 투자자에 공지하라고 금융당국이 말한 그렇죠. 바 예, 있는데, 예, 예. 어, 그 전에 예. 문 닫고 연락이 두절된 데도 있고요. 예, 예. 아예 홈페이지가 폐쇄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부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서 거래소 이용자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투자했는데 그 돈으로 거래소 운영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음. 지금 피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곳곳에서 지금 뭐 피해액이 뭐 2조다, 뭐 3조다, 뭐 이런 얘기는 있거든요. 예, 그런 얘기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나온 예. 건 없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금융위에서는 무더기 폐업으로 인한 혼란, 뭐 그 혼란은 뭐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던데요? 예, 뭐 지금 일부 그 전문가들하고 이제 시각이 다른 거죠. 신고서를 낸 29개 거래소의 점유율이 99.9%에 달한다는 이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 4대 거래소를 제외한 25개 업체는 폐업 대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암호화폐에서 사고 파는 그걸 버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예. 시장에서는 이 원화 마켓을 운영하는 안정적 거래소로 이용자가 몰리면서 투자 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보면서도, 소수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중심으로 경쟁이 제한되기 때문에 후발의 스타트업이 성장할 기회는 좁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음. 어쨌든 지금 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금융위는 무더기 폐업으로 인한 혼란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뭐 이해는 되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4대 빅마켓이 과점 체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과점 체제로 공고화가 되다 보니까 후발 그 스타트업의 성장이 어렵기는 하겠죠. 이게 또. 그 암이 있으면 명이 있고 명이 있으면 암이 있듯이 일단 이번 그 코인들 그 암호화폐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리되면서 가장 좋은 거는요. 잡코인 사라진 거예요. 아, 그리고 잡코인들. 예, 예, 예. 그리고 작전이 난무하던 정말 함량 미달의 그 거래소가 예, 대거 정리가 됐습니다. 예, 이 부분은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또 지금 상황에서 그 암호화폐 사업자가 직접 발행한 코인, 소위 거래소 코인이라는 거, 예. 요거를 상장하거나 법인이나 그 직원들이 그 회사 직원들이 자기 회사에서 코인을 사고 파는 행위는 전면 금지됐습니다. 어, 이거 그 하면 불법이에요. 예, 게다가 이제 그 이용자 자금이 뒤섞인 계좌를 벌칙 계좌라고 하는데 아, 이걸 이용한 금융 범죄도 줄어들 것이고요. 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뭐 부정적인 부분은 이제 수수료가 굉장히 약화된다. 그러니까 네 군데로만 딱 그 한정돼서 되니까 이 아, 부분이 조금 경쟁 측면에서는 소비자들한테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이게 참 이게 수수료가 이게 참 이 장난 아닙니다. 개미들한테는 이제 큰 부담이 되는데. 예,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 또는 암호화폐 시장을 정비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예, 그런데 옆에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은 뭐 저 완전히 불법화를 시켰잖아요. 암호화폐 시장을. 예, 예. 그럼 뭐 그 영향은 크지 않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중국 시장 워낙 크니까 뭐 영향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에서 4대 거래소의 과점 취재 공고화되면서 구조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뭐 경쟁이 뭐 벌써부터 막 시작되고 막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막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을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예. 중국에서 불법화 시킨 것도 중요한 이슈긴 한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각 개별 이슈보다 크게 암호화폐 전체 시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금 중국이 암호화폐 금지 방침을 뭐 재천명하고 여러 나라에서 지금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인데 예. 이런 것들이 전체 시장에 그 시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예. 오히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중국의 엄포를 하도 많이 이렇게 그 하다 보니까 예.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줄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엄포를 소리냐? 놓고 나서 또 뭐 허가해 줬다가 또 예, 뭐 예. 금지했다가 허가했다가 막 이러니까 혼란스러운 거 아니에요. 예, 혼란스럽죠. 예. 그러니까 쟤네 또 저래? 예, 그러니까. 이런 예. 거죠. 그 마취도 그 한 번 마취하고 나서 그다음 또 센 마취가 들어가야 마취가 되는 것처럼 자꾸 중국 원포가 수차례 반복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줄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음.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에서 4대 거래소의 과점 체제가 공고해지고 구조 조정하고 잡코인 사라지고 막 중소거래소에서 넘은 투자자 잡기 위해서 마케팅 경쟁이 심해지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영향이 있고 예. 뭐 이렇게 중국에서 암호화폐 금지 불법화 시킨 것도 영향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가장 커다란 것은 거래소의 마케팅이라든지 암호화폐 불법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체 시황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음.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한숨을 돌린 우리나라의 그 네 개의 주요 거래소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 일단 뭐 신고를 마치고 본격적인 영업을 하면서 이제 그 주요 거래소들은 여러 가지 또 바쁜 작업들에 돌입을 하겠죠. 지금 가장 중요하게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권고에 따라서 해야 하던 트래블 룰을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누가 돈을 보냈고 누가 받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음, 이 정보를 꼭 수집해 놓아야 되는 것을 트래블 룰이라고 합니다. 내년 예, 3월까지 트래블 룰 마련 못하면 아무리 4대 거래소 중 뭐 그 한 군데라고 하더라도
퇴출됩니다. 그래서 업비트는 지금 자체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에 있고 빗썸과 코인원과 코빗은 합작법인서여서 지금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트래블 룰을 지금 빨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쁜 일정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또 이제 별도로 1월 1일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서도 또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과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암호화폐 과세가 이게 또 이제 계속 문제잖아요. 예. 이게 뭐 더불어민주당하고 정부의 의견도 좀 달랐는데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죠. 네, 여전히 충돌 중이에요. 내년 1월부터 시행된 암호화폐 과세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계속 충돌하고 있고, 한마디로 정치권은 과세 이 시점을 좀 유예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부는 아니다, 그대로 예정대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정부 입장은 이거 암호화폐 양도 차익에 대한 기타 소득으로 보고 있고,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공제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이게 이미 계속 미룰 만큼 미뤘고, 그래서 내년 소득분부터 1월 1일부터 과세한다라 해서 2023년에 과세한다라는 것인데, 하지만 뭐 여당,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거 이게 주식시장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게 기타 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을 봐야 되고 5천만 원까지 공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금융상품으로 합쳐서 5천만 원까지 공제해야 되는 법안도 예를 들어 민주당의 노영래 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1월 1일에 과세하는 건 시점이 빠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 등 야당 쪽도 암호화폐 과세를 좀 유예해야 된다. 정치권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그 국민의힘하고 이제 야당 쪽 의견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방금 좀,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 유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정부는 그대로 이거를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정부는 예.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홍남기 부총리가 그 계속 이렇게 정해진 대로 과세하겠다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예전에 뭐랄까 그 5차 재난지원금 그 지급에 대해서 뭐 전체 지급하냐 소수 지급하냐 뭐 이 충돌했던 거 2차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 관련돼서 2030 세대가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올인한 사람들도 많고, 이 부분이 대통령 선거에 암호화폐 과세 관련된 부분이 대통령 선거에 공약 사항으로 걸리면서 이 부분은 또 2030 세대한테 굉장히 예민한 주제로 등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 끝까지 굉장히 시끄럽게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여하튼 주식시장처럼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체계화가 되려면 이게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의 어떤 그런 그 정상화, 거래 정상화를 위한 어떤 과정들이기 때문에 계속 좀 저희들도 지켜보면서 계속 또 추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론가님.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